일상을 힘들게 하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김영모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진료받으신 분들이 무려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조금 불편한 문제가 아니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산책도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가족과의 여행조차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 통증은 일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이 왜 생기는지,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 관절염이 어떤 질병인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관절이라 부르는데 여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연골이 양쪽 뼈를 코팅하듯 에워싸고 있고요. 그 둘레를 관절 주머니가 싸고 있는데요. 관절 주머니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활막에서 관절력을 분비해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관절 안에서 약한 염증이 계속되고 반복적으로 연골에 손상이 발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연골은 회복되는 속도보다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연골은 울퉁불퉁하게 파괴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서 뼈와 뼈가 맞닿게 되죠. 이때 통증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이를 골관절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릎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릎 관절염은 보통 노화 때문에 많이 생기나요? 무릎 관절염의 원인 하면 흔히 노화를 떠올리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퇴행성 관절염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무릎 관절염의 원인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만큼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2025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의 약 70%가 여성입니다. 진짜 엄마들이 이렇게 무릎 아프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여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관절에서 염증을 조절하고 연골과 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폐경 이후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관절을 보호하던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폐경 이후 무릎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진짜 이게 폐경 이후에 챙겨야 될 때가 많지만은 무릎 건강, 무릎 관절염도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젊었을 때 다친 외상입니다. 무릎 골절과 함께 십자인대나 반월연골판 파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상은 수술 같은 치료로 잘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관절에 미세한 구조적 문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을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손상시켜서 결국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보통 다치고 축구하다가 다치는데 네. 군대에서 축구할 때도 다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손상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 쌓이다가 나중에 무릎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있는데요. 연골의 질이나 연골에 대한 염증에 대한 체질적 반응, 연골판의 형태 등은 유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쭈그려 가는 일이 많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등 직업적으로 무릎을 많이 써야 하는 분들도 무릎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O자형 무릎이나 서양인에게서는 X자형 무릎이 많은데요. 이렇게 다리 정렬이 틀어져 있으면 무릎 관절 한쪽에 힘이 집중되면서 무릎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받는 하중이 커지고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와, 진짜 무릎 관절염 원인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무릎 관절염은 엑스레이 보통 가서 찍어 보잖아요. 이 엑스레이로 원인을 딱 바로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릎 관절염인지 진단을 받잖아요. 관절 사이가 점점 좁아지고 뼈 가장자리에서 뾰족하게 보이는 골극이라는 뼈 돌기가 자라나고 이런 병적인 상태들을 종합해서 무릎 관절염을 기본적으로 1기부터 4기까지 분류하는데요. 그중 4기는 위아래 뼈가 완전히 붙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한 장만으로는 무릎 관절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에서는 무릎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서로 비슷해 보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의학은 무릎 관절염을 하나의 똑같은 병으로 보지 않고 원인과 증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이제 1, 2, 3, 4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 알고 계신데 그럼 어떤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하나요? 예. 첫 번째는 무릎 관절염의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조용한 관절병 패턴인데요. 이 유형은 통증이 아주 심하지도 않고 진행 속도도 비교적 느립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관절염이 꽤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걷거나 움직이는 일상 기능은 생각보다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외래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제 외래에 처음 방문하신 당시 66세였던 여성분입니다. 무릎 관절염 4기였지만 걷거나 생활하는 일상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고 있었고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절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근력 운동과 체력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자세히 말씀드린 후 통증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71세인 환자분은 화면에 엑스레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위아래 뼈가 완전히 붙은 관절염 4기지만 평상시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무리했을 때만 통증 점수 2점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무릎 4기라고 관절염 4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지 맞아요.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골격도 보이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평소에는 생활할 때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 없으면 관리만 잘해도 수술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용한 관절병 패턴은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고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뚜렷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관절 상태를 체크하고 상태에 맞게 관리받는다면 수술 없이도 편안한 무릎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무릎 관절염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원인에 따라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도 있겠네요. 예, 두 번째는 염증성 패턴인데요. 무릎 환자들 중에서 무릎이 자주 붓는다, 열감도 있고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관절 활액막에 염증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염증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관절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절 안의 염증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가 치료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염증성 패턴을 가진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요? 예, 염증성 패턴에서는 먼저 활발한 염증과 이와 동반된 상당한 정도의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인데요. 소염제나 진통제 같이 효과가 빠른 속효성 관절염 약제가 많이 사용됩니다. 염증이 아주 심할 때는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치료는 급성기 조절을 위한 단기 전략인데요. 그 이유는 이런 약제가 가진 부작용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소염제는 위장관, 콩팥 그리고 심혈관계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통제는 졸림, 어지럼증, 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고령 환자에서는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는 연골 손상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속효성 약제를 사용해서 염증과 통증이 가라앉으면 관절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일명 지효성 관절염 약제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꾸준하게 관리를 하려면 지효성 약제를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효성 약제는 통증과 염증을 즉각적으로 강하게 억제하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대신 관절 안의 염증 환경과 연골 대사 균형을 완만하게 조절해서 통증이 있다고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제입니다. 효과는 보통 서서히 나타나지만 약 부작용이 별로 없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통증의 변동폭을 줄여서 관절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재로는 아보카도나 콩, 허브나 약초 등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재, 그리고 히알루론산 주사같이 관절 구성 성분에서 기반한 약재 등도 있습니다. 이런 지효성 약재는 보통 통증이 비교적 심하지 않을 때 기본 치료인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무릎 관절염 관리를 위해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약재마다 근거 수준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주사를 맞거나 뭐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다행이지만은 진짜 안 돼서 인공관절 수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언제쯤 이렇게 좀 수술을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적절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서로 비슷해 보이는 말기의 무릎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실제로 느끼는 통증 정도가 서로 다르고 치료의 목표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걷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죠. 두 번째는 다리가 심하게 휘어서 관절이 한쪽으로 무너지는 정렬 이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절 균형이 더 심하게 무너지기 전에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화면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심한 무릎 관절염과 함께 무릎이 안쪽으로 심하게 휘어있는 환자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다리 정렬이 잘 맞춰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의 세기만을 보면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여행이나 산책, 모임 같은 삶의 중요한 활동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음까지 지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즉 심리적 통증이 심한 상태라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단순히 관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능과 삶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게요. 또 이게 수술이라는 건 또 쉽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까지 만나봤으니까 세 번째 유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유형은 만성 통증 패턴입니다. 이 유형은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상태를 중추 감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통증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와 신경이 평소보다 과하게 반응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관절염의 정도에 비해서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우인데요. 온몸에서 여러 관절이 아프다거나 우울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통증 조절을 위해 항우울제를 함께 사용하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과민해진 통증을 안정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지금 네. 치료법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무릎 건강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무릎 관리의 첫걸음은 내 관절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아프지 않게 잘 사용하는 것이겠죠. 무릎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과 강직인데요. 같은 무릎이라도 관절염이 생긴 위치에 따라 아픈 부위와 피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무릎 안쪽에서 관절염이 있다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래 서 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 양반 다리 자세에서 통증이 심할 수 있고요. 반면에 무릎 앞쪽에 관절염이 심하면 계단이나 경사길을 내려갈 때, 등산 후 내려올 때, 깊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 앞쪽에서 통증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런 통증이 심해지는 자세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움직일 때 또는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관절염에서 흔히 나타나는 강직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지 말고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요.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잠시 쉬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인데요. 단순히 이 살은 지방 조직은 단순히 몸에 저장된 살이 아니고 염증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는 하나의 염증 기관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도 증가하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낼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힘이 실리는데요. 그래서 체중의 5%가 늘어나면 무릎에는 그 몇 배의 부담이 더해지게 됩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체중을 5% 이상 줄이면 무릎 통증과 기능이 의미 있게 좋아진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서 약보다 강력한 치료가 체중 조절인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체중을 5에서 10%만 줄이고 그 상태를 몇 달만 유지해 보세요. 무릎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체중 5에서 10%면 나는 몇 킬로를 빼야 되나? 상당히 빼야겠네요. 예, 뭐 쉽지는 않겠지만 예.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네. 그럼 마무리 이제 해주시죠.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연골이 닳는 병이 아닙니다. 무릎 관절의 전체적인 균형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엑스레이에는 비슷해 보여도 환자마다 증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내 무릎 상태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을 먼저 걱정하는 병이 아니고 관리부터 시작해야 될 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무릎을 꾸준히 관리하시면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연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티봇에도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냉찜질, 온찜질 중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냉찜질과 온찜질 어떤 것이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죠. 찜질이 좋지 않나? 정답은 무릎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아 진짜요? 무릎이 붓고 열이 있고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활발한 염증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급성일 때는. 예. 반대로 무릎 붓기보다는 뻣뻣하다. 이게 더 문제라면 온찜질이 좋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냉이냐 온이냐가 아니고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릎 보호대는 어떨까요? 보호대는 보호해주니까 좋지 않을까요? 무릎 보호대는 관절을 치료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거나 불안감이 있을 때 잠깐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계속 사용하면 근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착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군요. 그러네요. 네. 이런 진짜. 부분들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무릎에 대해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